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 N번방 이후 기술 매개 학대에 대한 한국 사회 법 정책 제도적인 응답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발생한 홍콩의 큰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홍콩 시민분들과 관련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젠더 기반 폭력 분야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을 약 10년 동안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호주 모나시 대학에서 기술과 젠더 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배성신 루나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콩 대학교 그리고 로스쿨 그리고 그간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이즈황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과 홍콩, 그리고 중국 및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많은 학자들이 기술 매개 젠더 폭력 관련해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어로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N번방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 시민들이 이 변화에 동참하고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기여를 고려해서 한국어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슬라이드 자료는 영어로 만들었지만 이재 선생님께서 감사하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과 젠더 폭력 관련해서 각 국가 그리고 학자들이 서로 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을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하거나 협박하거나 저장 또 이것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어떤 성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제가 오늘 사용할 용어, 그리고 호주에서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Technology Facilitated Abuse라는 기술 매개 학대입니다. 어, 이 용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통제, 감시, 괴롭힘을 수행하는 이제 복합적인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술 매개 학대가 기술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행동의 문제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해자의 어떤 행동, 통제, 감시, 괴롭힘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이것이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의가 있었는가. 그래서 동의가 부재한 상황,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술 매개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이 폭력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권력, 그리고 행동, 그리고 피해의 어떤 결과에 이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술 매개 학대를 이해할 때, 이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권력 불평등,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배제, 법 제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은 하나의 어떤 촉매제일 뿐 실제로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 기술 매개 학대 대응 자체가 기술을 규제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적, 문화적, 법적 구조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유엔에서 바이올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국제 인권 프레임 이 역사 안에서는 사실은 어떤 국가의 어떤 책임을 더 묻는 의미에서 이 바이올런스라는 용어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N번방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기술 매개 학대에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이미지 베이스드 어뷰즈라고 하는 이미지 기반 학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성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것을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 그리고 상업화 시켜서 착취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형태들,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비 확산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범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번방 사건은 단순히 기술을 매개한 어떤 개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젠더 권력 구조가 결합된 조직적인 성착취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이 N번방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고, 한국 사회가 이것에 굉장히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형태의 기술 매개 학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구성도 변화하고 있고 플랫폼은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술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의 목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피해가 계속 심화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떠한 분석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로 N번방 사건 이후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N번방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인 전환점이었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과 정책적인 개혁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최근 디지털 매개, 기술 매개 폭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발표의 핵심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어, 디지털 포화된, 기술적으로 포화된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구조적인 기술 학대가 일어나는가, 어떤 억압 구조가 형성되는가, 피해자에게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제가 제안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제언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는 N번방 이후 여성들에게 더 안전해졌는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N번방 사건 때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일상적이고 관계적인 우리의 굉장히 매일매일 생활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러한 기술 매개 폭력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에 미국의 큰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50%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이었죠. 한국 내부에서도 사실 3년 사이에
10배 이상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가해자 연령은 크게 낮아져서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약 80%가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또 2024년에는 성착취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여기 안에 22만 명의 어, 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공유하고 제작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이 발전된 사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 97%를 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조금 특수한 환경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저는 이거를 슈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인구의 94%가 모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96%가 사실 이 메신저를 쓰고 있어서 사실 국민 인프라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카카오톡 시스템, 그리고 휴대폰 시스템은 실명 인증이 되어 있어서 모든 그 핸드폰 계통이 사실 실명을 기반으로 인증돼서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슈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금이나 건강 관련 알림도 이 사 기업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고, 뭐 택시나 뭐 레스토랑 뭐 부킹이나 쇼핑이나 이제 모든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에코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엠번방 사건이 무엇이었고 왜 세계적인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사건의 간단한 요약을 좀 드리자면 일단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그 협박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강제로 제작하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 당시에 그 성착취물을 강제로 제작해서 각각의 그 채팅방을 만들어서 등급제의 어떤 회원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방부터 이제 유료방, 고액방까지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더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방식의 그 성착취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제작한 사람들은 뭐 몇십 명에 불과할 수 있었지만 관전자는 이제 수만 명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화된 착취 구조였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마스크팩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익명성 그리고 암호화, 폐쇄적인 어떤 채팅 구조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범죄를 장기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 이제 구직 제안을 한다던가 모델 활동을 제안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처음에는 좀 무해한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내고 난 이후에 이제 강압이나 협박 단계가 존재했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 한국 사회도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에 관한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음, 어떤 개인정보나 어떤 성적인 사진을 확보한 이후에 이것을 너의 주변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것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그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한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이제 포획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제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당시에 사건이 경찰이나 정부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대학생, 기자 지망생이었던 이제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직접 잠입해서,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언론의 기사를 쓰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경찰과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이 폭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이제 언론사들도 이제 큰 역할을 했었고요. 어, 내 삶은 너희의 이제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어떤 구호가 이제 거리에서 외쳐지거나 국민들 수십만 명이 이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또 기자, 시민단체, 변호사단, 그리고 IT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나 N번방의 가해자, 이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웹사이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입법 투쟁,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이때 시민사회에서 요구되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컨텐츠의 소비자 또한 가해자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착취, 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전달한 참여자 모두 구독자 26만 명이 다 범죄자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구경만 해도 이제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독자나 시청자, 구매자 또한 적극적인 가해 구조의 일부이다라는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 역사에서 중요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플랫폼들의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텔레그램 암호화나 익명성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디지털 즉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어떤 여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신고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증거 수집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어, 여성 혐오 어떤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나 남성, 특히 이제 10대, 20대, 청소년 집단, 이런, 친구들이 혐오, 성적 착취 놀이 문화, 그리고 이제 성차별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음, 이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담론의 전환 중 하나가 음란물이 아니라 이것을 성착취, 성노예화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것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책임을 돌리던 그런 흐름에서 플랫폼,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 언론사가 이 당시 가해자들의 관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한 9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구속과 검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이 N번방 사건의 가해자와 이 박사방 사건의 가해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9개월간
얼마나 구속이 되고 검거가 됐을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당시에 245명이 구속이 되었고, 3,757명이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마어마한 법 개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행위와 수요자를 함께 겨냥해서 이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음란물이 성착취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과 통신 인프라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엠번방 사건이 단지 성범죄가 아니라 수익을 노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범죄 수익을 쉽게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이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소지하고 구입하고 저장하고 시청하는 것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항이 이제 별도 조항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플랫폼의 특성이나 기술 구조를 다루지 못한다. 라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증거 수집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시키고 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어떤 식으로 식별해서 성범죄로 간주할 거냐. 어, 만약에 피해자의 몸 사진만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런 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 젠더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부분,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반페미니즘 운동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법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죠. 어, 2020년에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이제 여성폭력 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발표가 되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라고 해서 이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범죄자 어떤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 자체에 내재된 어떤 구조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요약해서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의 구조, 아키텍처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 텔레그램 암호화나 익명성 구조와 같이 한국 플랫폼은 굉장히 높은 연결성, 실시간성,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문화와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세팅,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나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연대도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소비도 어, 굉장히 은밀하게 생성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 디지털 인프라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파일이 다른 해시 값으로 바로바로 업로드 되거나 해외 서버로 이동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를 하더라도 실제 이것에 대한 통제력이
이 디지털 기술 구조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슈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중심의 어떤 생태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카카오톡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앱 기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상적인 관계 안에 침투했을 때 디지털 단절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해자와 단절을 하고 싶으면 어, 그 피해자가 그 어떤 방식의 사회적인 감수를 하고 디지털 단절을 시켜야 하는 이런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변화 속도를 사실 법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도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가시성, 이제 늘 이 사람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되게 연락을 하는 것이 익숙한 어떤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의 문화, 또 빠른 응답,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의 어떤 지금의 위치나 상태나 감정을 읽어내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어떠한 감시나 통제를 친밀함이나 배려로 이제 포장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감시 그리고 통제가 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상적인 관계로 이 폭력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 아까 우리가 딥페이크 학대가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대부분 아는 사이의 인물들을 딥페이크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인을 능욕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방식의 놀이로 이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의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 공유 기능이 거의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결제, 위치 공유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우리의 친밀함을 어떤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또 한 가지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이거를 서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간 연결이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일상적인 어떤 통제와 감시가 쉽게 정당화될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 디지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공간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한국의 2021년 10월 달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벌되지 않았던 디지털 기반의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성착취나 통제를 통한 협박도 이제 범죄로 포함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AI 기반 성착취가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피의자, 가해자는 이제 10대, 20대 비율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딥페이크 이미지 학대 사건에서도 보면 피해자의 73%가 30대 미만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수단이나 기술적인 수단이나 어떤 가해자의 의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여성들에게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여자친구나 누나, 가족, 또 선생님 이런 대상들이 이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빠르게 딥페이크가 유통이 되고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이 심화되는 부분에서 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압과 통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홍콩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신가요? 혹시 위챗이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이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단순히 어떤 폭력을 도구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조건을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한국과도 비슷하게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초연결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을 기술로 해결하는 부분, 집 안에서 홈 카메라를 사용하고 IoT 시스템을 사용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젠더 갈등은 굉장히 극심하고, 그러면서 이 기술의 악용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들이 교차하면서 피해자가 결국은 디지털 공간을 떠날 수 없고 계속 통제와 강압의 상황이 놓이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기술 환경을, 통해서 이런 범죄가 구조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두 가지 층위의, 폭력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조직적인 디지털 성착취였죠. 또 하나는 이 일상적인 관계적인 디지털 강압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 친밀 관계, 또래 관계, 또 친밀한 파트너 관계 안으로 오면서 협박과 통제가 훨씬 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위치는 그 사람의 위치, 그 다음에 신원, 이동,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결성을 이 플랫폼들이 주고 있죠. 그래서 통제를 하기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부분도 사실 또 하나의 이제 한국 사회 특징적인 부분이 한국의 굉장히 CCTV의 밀집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 감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감시의 그 용어로 설명되기보다 안전의 용어로 좀 더 설명이 되고 있죠. 한국은 인구 대비 CCTV 설치 수가 세계 약 3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이 CCTV 모니터링, 어,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습들이 굉장히 일상화된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자. 이런 방식의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한국에서 이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그리고 연인 간에 이제 동거를 하거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홈카메라를 설치해서 서로의 이제 그 모습을 홈카메라로 통해서 보는 것이 사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이죠. 이러한 예시들이 그리고 보통은 이제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너를 너무 늘 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이러한 어떤 어, 관계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하게 편리한 어떤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술들이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가해자가 이것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가 당장 어떤 기술을 일부러 뭐 위치 추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지 없이 자기 삶 자체를 다 상대방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어,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죠. 전 파트너를 카카오톡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연인과 이제 이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이죠.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차단이 단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대1 채팅방은 차단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함께 있었던 단체 채팅방에서는 계속 그 가해자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 추천 친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내 연락처를 갖고 있거나 공통으로 친구가 이제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면서 피해자의 어떤 활동이나 피해자의 연락처 카카오톡이 이제 다시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이 기능적으로 이 플랫폼 시스템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프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쿠팡이라던가 배달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계정을 공유하거나 이랬던 것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계속 상대방이 무엇을 먹고 지금 무엇을 주문하고 어디로 배송을 시키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의 어떤 의사와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이것을 동의했는가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접근을 함에 있어서 그 모호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법정이나 어, 증거로 이제 활용이 될 때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세팅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핸드폰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이런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피해자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 어, 기술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정확한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 그 구조, 펑션, 기능 자체가 그 단절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경제적인 착취를 여성에게 하도록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례에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그 성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그 여성을 신체적으로 뭐 결박한다던가 묶어서 감금한다던가 이런 폭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안에 있던 홈 카메라 CCTV나 뭐 함께 노트북을 사용했던 노트북이나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피해자의 신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강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남편이 모든 인프라와 기술을 동원해서 그녀를 이제 통제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성이 이런 통제와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방 안에서. 이때 사실 가해자는 물리적 위협을 가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손쉽게 인프라를 통해서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냈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신고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 이 스트리밍 문화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수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청자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노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과 통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방송을 하고 개인이 폭력을 하고 어떤 가해자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도록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이 여성 착취 노동 구조, 그리고 시청자 수에 따라서 이제 수익 구조도 달라지죠. 그리고 디지털 이 경제 자체가 여성에게 어떤 방식의 감정적이고 서비스적인 노동을 계속 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만두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어, 포획의 어떤 상황을 어, 만들게 됩니다. 음, 피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방송을 끊으면 후원자들은 제 얼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자가 경험한 것은 그 관계적인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디지털 이 플랫폼 구조가 다 같이 작동하면서 이 여성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는 복합적인 강압의 형태로 어, 만들어져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나 이런 수익화된 스트리밍 플랫폼이 단순히 폭력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그리고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조건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이 사례는 이 스마트홈 기술,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것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일상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통제 도구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집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피해자가 집에 갔는지, 피해자가 온도를 몇 도로 조절했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또 현관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남자친구가 집에 없는데 왠지 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들이 사실은 가정의 어떤 안전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마케팅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죠. 24시간 감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상대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적인 세팅, 그리고 사용 편의성, 그리고 계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자동적으로 로그 기록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악용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악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기술 모니터링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피해자를 감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인프라 자체가 단순히 폭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폭력 자체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우리에게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기술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느냐를 그 설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이 통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인 가시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더 이상 직접 쫓아다니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자동 동기화되는 또 공유 플랫폼이나 스마트 기기, 또 프로필 업데이트, 이런 가족 요금제 등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해자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했다면 지금은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감시로 이것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끊어내기 위해서 연락을 끊거나 하더라도 안전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내고 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번호를 차단하거나 그 가해자와한테 벗어나면 그 통제를 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같이 초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관계가 끝나도 이 가시성,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결국 디지털 이탈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디지털 이탈 불가능성이라고 어,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끄고 차단하고 공간을 이동해도 여전히 어떤 방식의 디지털 흔적이 남고 가해자와 이것이 내 의지나 의도 그리고 동의와 상관없이 다시 연결되는 이런 구조에 놓여지게 됩니다. 기존에 사실은 테크놀로지 퍼실리테이트 젠더 베이시스 밸런스 연구들이 도구로서의 기술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피해자들을 통제하는가를 주목했지만 저는 한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더 이상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학대 구조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디지털 엔트랩먼트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 인프라나 플랫폼 설계 자체, 그리고 문화적인 규범, 여성에게 강요되는 어떤 성별 규범일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인 공백들이 결합하면서 피해자가 탈출의 어떤 옵션을 아예 잃어버리는 구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엔트랩먼트라는 개념은 왜 우리가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구조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어떤 방식의 어떤 경로로 찾아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내고 피해자가 이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3일에 1명꼴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되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법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았는가? 법만으로는 이렇게 계속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이런 폭력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여전히 폭력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폭력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 즉 인프라 전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인프라 기반의 피해는 가해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 구조 자체만으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셋째는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어플리케이션조차도 감시 구조를 쉽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형사화에만 계속해서 의존을 하게 되면 다른 방식의 피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역전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플랫폼 설계 자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기술을 개발할 때 이것을 어떻게 안전한 설계로 개발할 것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의 기능들을 사전에 이것이 혹시나 가해자에게 악용될 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설정, 동기, 이게 자동 동기화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어떤 위험을 재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음,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규제로는 이러한 구조적 요소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나 자동 추천 시스템처럼 기술이 스스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에서는 피해자는 왜 내가 가해자에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투명성이 피해자의 지속성, 피해 지속을, 피해자가 심지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 지속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퇴출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생존자들은 플랫폼의 어떤 통신 인프라에 묶여 있어서 쉽게 사라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고 알고리즘으로부터의 탈퇴하고 의존하는 이런 구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 권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규범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특히 형사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N번방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도 이런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을 또 기술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서울시가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제 이것이 하나의 큰 예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을 이제 사람이 신고하기 전에 알고리즘이 먼저 이걸 탐지해서 자동 삭제하도록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신고해야만 무언가 이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이제 사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사실은 계속해서 가해자로부터 성착취를 경험하고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삭제한다는 어떤 목적으로 그 이후에는 사실 AI를 통해서 계속 감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에 투입되는 피해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보호될 수 있고, 피해자, 어, 프라이버시나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정보들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관심을 한국 사회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삭제했는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는가를 사실 늘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서부터 상담, 삭제 요청, 디지털 포렌식까지 24시간 상담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변화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페이크 처벌법도 사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이뤄낸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 매개 학대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기술 인프라의 어떤 구조, 그리고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규율, 그다음에 알고리즘 책임성, 탈출권 보장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일본이나 중국 여러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연결 사회이고 플랫폼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나 AI 기반 안전 시스템들이 재빨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어쩌면 하나의 프리뷰로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N번방 이후에 한국 사회는 많은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형태를 바꾸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기술을 규제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디지털 환경이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설계 방식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곧 폭력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오늘의 이 홍콩 대학교의 어, 강의 시리즈가 단지 이제 법 조항을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젠더 정의를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그런 공동 작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강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